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헤겔의 역사 철학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헤겔이 파악한 세계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바로 그 내용의 핵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는 헤겔이 말하는 역사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가 사용한 방법, 즉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역사 철학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건 그 자체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들의 배후에서 그것들을 추동해 나아가는 역사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헤겔은 세계사에 깃든 신의 섭리라는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도 했죠. 자,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가 사용했던 방법은 바로 현상학입니다. 현상학이라는 것도 그저 현상 자체를 탐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현상으로부터 법칙을 추론하고 그 법칙으로부터 현상을 검증해 나아가는 이러한 추론과 검증의 끊임없는 어떤 순환적 과정, 그것을 통해서 본질과 현상이 더 이상 불일치하지 않는 단계까지 우리의 인식을 고양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그는 현상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기 대화의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변증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변증법적 철학을 우리는 통칭해서 사변 철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변, 즉 스페쿨라치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라틴어 스페쿨룸에서 유래했습니다. 그것은 거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의식 안에서 현상과 본질을 서로 비교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사변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종의 이중의 거울 작용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현상과 본질의 비교라는 것은 의식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에 주어진 현상들과 그것을 통해서 주어진 본질, 그것들을 우리 의식 안에서 끊임없이 비교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서 그가 세계사에서 발견한 신의 섭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Freiheit. 이것은 헤겔 철학을 특징 짓는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면서 근대 계몽주의 철학이 자신의 이상으로 삼았던 하나의 개념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 세계의 본질이 중력이라면 인간 세계의 본질은 자유다. 간단히 말해서 자연 세계의 모든 운동은 중력 안에서 일어나고 인간 세계의 모든 운동은 자유를 향해 진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의 본질을 자유의식의 진보 혹은 자유이념의 발전 과정이라는 말로 특징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면 자유지 자유의식은 무엇일까요? 자유의 진보가 아니라 자유의식의 진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유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을 자유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볼 때 이 세계사의 장구한 과정은 인간들이 자신의 자유를 인식하지 못하던 단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는 장구한 운동으로 본 것입니다. 자, 그는 이러한 자유의식의 진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 즉 세계사를 크게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단계에 아주 상징적인 용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 동양 세계, 그리스 세계, 로마 세계, 게르만 세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헤겔은 이 세계사의 긴 과정을 한 사람의 일생에 비유해서 동양의 세계는 마치 유아기에, 그리스 세계는 청년기에, 로마 세계는 장년기에, 게르만 세계는 노년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자유의식이 확장돼 나가는 그 단계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동양 세계는 세계사의 유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별과 보편이 구별되지 않는 맹아적 단계, 한마디로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단계. 모든 개인들은 자신이 개별자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마치 개미들이 그 공동체, 집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개인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 동양세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공동체가 하나의 통일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개인들은 그러한 공동체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노예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노예 상태를 부자유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롭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예속이라든가 억압 같은 것들도 그것이 부자유하다고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단계, 그것을 동양세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글 속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존재는 그 본질 속에 매몰되어 있으니 그 자체로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것이 동양의 세계다. 자, 이 세계에서는 오로지 한 명만이 자유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제군주, 왕, 그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신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양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동양 세계로 대표되는 이러한 전제군주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던 하나의 정신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동양은 그렇게 살고 서양은 민주주의로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 동양의 정신이, 이 동양 세계의 원리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하나의 세계 정신이었다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단계는 그리스 세계입니다. 세계사의 청년기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비로소 개별과 보편이 구별됩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과 집단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과 보편이 하나의 통일을 이루고 있는 단계, 마치 청년들이 공동체의 이념을 위해서 공동체에 헌신하고 그런 모습에 비유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즉자적인 통일을 이루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이것을 헤겔은 아름다운 인륜적 개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별과 보편이 분리되어 있지만 그 개체는 보편과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고 있는, 헤겔은 이런 통일의 상태를 인륜성, 즉 지틀리카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어떤 삶의 형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의 인륜성이라는 것은 아름답지만 즉자적이기 때문에 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다시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헤겔은 로마 세계를 세계사의 장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개별과 보편이 대립하고 분열하는 단계입니다. 공동체 정신을 이탈해버린 객관 세계와 무한히 대립하는 모습을 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세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게르만 세계, 세계사의 노년기입니다. 자, 개별과 보편이 분리의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 의식적으로 통일을 이룬 단계. 이 통일은 그리스 세계의 직자적인 통일과는 다르게 의식적인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각적인 통일을 이루는 그런 성찰적 통일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게르만 세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원리는 정신의 이 대립이 반전하여 정신이 스스로의 내면으로 진리와 구체적인 본질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객관 세계 속에서 편안히 둥지를 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것이 게르만 세계다. 그리고 이것이 자유의식이 완성되는 단계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게르만 세계를 특징 짓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모든 인간이 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워야 한다는 이념을 띠고 있습니다. 그 정신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게르만 세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사를 크게 보면 분열과 대립을 매개한 그러한 의식적인 통일에 이르는 그러한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겔 철학의 핵심적인 원리이죠. 즉자적인 통일에서 분열과 대립을 거쳐 즉자대자적인 통일에 이르는 단계. 이것이 진정한 통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저 통일이 아니라 의식적인 통일만이 견고한 인륜성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자유의식은 확장된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동양세계, 그것은 전제군주제입니다. 전제군주제에서는 왕만이 자유롭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왕의 신하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이라는 것은 왕의 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한마디로 자기가 만든 법 아래에 존재하는 것이 자유라고 본다면 거기서는 왕만이 자유롭고 다른 신하들 모두는 부자유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자유하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맹아적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 그리스 세계와 로마 세계는 소수만 자유로운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를 지배하던 정치체제는 귀족정, 그것이 좀 타락하면 과두정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귀족정과 과두정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회에서는 소수만이 자유로운 세계였다. 그리고 게르만 세계, 그 세계는 입헌군주제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보편의지에 의한 법의 지배, 자, 이를 통해서 많이는 자유로워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듯이 자유의식의 진보라는 것은 사실 누가 법을 만드는가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동양 세계에서는 왕이 법이었으니 그만이 자유로웠고, 그리스 세계와 로마 세계에서는 귀족들만이 법을 만들었으니 그들만이 자유롭고, 그리고 근대 게르만 세계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이 법의 주체가 되었으니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운 세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말은 스스로 말미암음, 한마디로 자기가 만들어낸 그러한 법칙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법칙과 자신의 의지가 대립하지 않으니까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지 않은, 자기가 원하지 않은 그런 법률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자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를 진동시키고 진보해 나가는 과정은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 헤겔은 그것을 세계사적 개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헤겔이 말하는 세계사적 개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민족의 정신을 지탱하는 법의 토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제1의 보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보편 의지 아래에서 한민족을 지탱해주는 법률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그 사회가 진리로 섬기는 그런 토대 위에 살아갑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자유를 위한 법률이라는 것도 시대가 변화하면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진리는 영원 불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시대에 따라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하는 것처럼, 역사는 그렇게 진보하는 것처럼 헤겔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제1의 보편자가 그 생명을 다하고 역사의 진보 과정에서 더 이상 새로운 시대를 지탱할 그런 정당성을 보유하지 못할 때 제2의 보편자가 등장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2의 보편자, 누구나 옳다고 염원하지만 아무도 들고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새로운 이념을 그 시대에 새롭게 들고 깃발을 들고 등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계사적 개인 혹은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2의 보편자를 포착하여 이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한마디로 그는 세계사적 개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세계사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정신에 좀 더 고차적인 개념에 합치되는 목적을 실현하는 자는 곧 위대한 세계사적 개인이다. 이런 한에서 그들은 영웅이라 불린다. 영웅도 그냥 한민족의 개인이고 그 개인은 역사의 목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의욕과 욕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우리가 세계사적 영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세계사의 전체를 관망하는 철학자의 관점에서만 그를 세계사적 영웅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그들의 의욕이 어떤 세계사의 흐름과 완벽하게 일치했을 때 그들은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사적 개인들은 자신의 의욕과 관심과 목적을 추구했던 이들이지만 그것이 우연히 이성의 목적, 즉 신의 섭리에 일치하면 그들은 아주 행운아답게 세계사적 개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자유와 섭리의 우연한 일치, 이성의 간지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돈키호테와 같은 낭만주의적인 개인주의자들, 한마디로 그들이 내세우는 것이 새롭기는 하되 전혀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못할 때
그들은 세계사적 개인이 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가치를 들고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계사적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들고 온 새로운 제2의 보편자, 새로운 시대의 진리 같은 것들은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파급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 한마디로 역사와 사회의 보편성을 획득해야만 그는 새로운 보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통시적인 파급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이 사상이 다음 세대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사적인 변혁의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시적인 파급력이란 그 제2의 보편자가 당시의 사회를 뭔가 새롭게 개혁해 나갈 때 그런 사회적인 변혁의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헤겔은 그런 세계사적 개인의 사례로서 소크라테스와 예수, 알렉산더 대왕, 시저,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크라테스와 예수 같은 사람들, 그 사회에 인간을 억압하는 어떤 불합리하고 억압적인 관습과 제도와 법률, 거기에 저항하고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새로운 세계를 꿈꾸다가 신성 모독죄 그런 걸로 처형을 당했던 불행한 삶을 살았죠. 세계사적 개인들은 결코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누렸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 그들은 자신이 속한 시대와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비이성적이고 억압적인 기존 질서에 맞서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었던 그 시대의 혁명가들입니다. 소크라테스와 예수는 그 시대에 사형을 당했고 그나마 살아남았던 나폴레옹도 결국 유형에 처해지고 말았죠. 그래서 헤겔은 세계사적 개인이라는 것은 쾌락을 추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마디로 세속적인 행복을 추구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면적인 만족을 추구한 사람들이다 라는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쾌락과 만족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쾌락은 불행과 양립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삶의 불행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족은 불행과도 양립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쾌락은 외면적이고 물질적인 조건에 의존하는 감정이지만 만족이란 철저히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불행 안에서도 만족을 느끼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어떤 비유를 들 수 있을까요? 마치 자신의 종교적인 믿음, 진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통과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어떤 그런 순교자들의 내면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 합니다. 그들은 세계 속에서 당하는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최고의 정신적 만족을 누리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라든가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은 세계사적 개인들이라 부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세계사적 개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그들을 배반하였으나 역사는 그들의 편이다. 그가 애써 가꾸었지만 스스로는 누리지 못한 그 씨앗의 결실은 바로 다음 세대를 이루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추수한다. 이들이 바로 세계정신의 발전을 견인한 선구자, 즉 세계사적 개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룬 역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유의식의 진보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의식의 진보를 이끌어낸 주인공들은 누군가? 그것은 세계사적 개인이다. 자, 헤겔은 왜 한 민족의 정신을 고양시켰던, 한 민족의 정신을 발전시켰던 그 민족의 개인을 세계사적 개인이라고 불렀을까요? 한 민족의 정신을 개화시켰던 그 한 개인으로 인해서 민족이 개화하고, 그렇게 개화한 민족이 다른 민족들의 어떤 진보를 이끌어 나가는 선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의 역사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을 개화해 나갔던 그 민족의 개인은 한마디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세계사적인 개인과 영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것으로 헤겔의 지난했던 강의들, 자, 그것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강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